이거 또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국가가 처벌률이 이렇게 낮냐? 이 빨간색 네모 동그라미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되게 낮죠. 5%. 법 위반을 했는데 모부성제도 뭐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뭐 해고를 하거나 복직을 제대로 안 시켜준 거를 다 그냥 그 즉시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거를 처벌 제대로 안 하는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지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제보 사례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가볍게 뭐 포인트들만 좀 읽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회사가 12개월 사용을 하겠다고 했더니 당연한 법에 따른 권리거든요. 안 된다. 6개월만 써라. 6개월만 썼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범죄자예요, 사용자는. 근데 복직을 앞두고 단축금을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거부했어요. 또 다른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네, 기존 근로계약들을 복직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 범죄. 너무 세 줄의 범죄를 세 개를 저질렀어요. 만약에 이분이 다른 범죄가 있었다면 실형살 수도 있는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중소기업들에서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바로 다 읽지 않고 또 넘어가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있죠. 야, 우리 회사에서 남자가 육아휴직을 쓴 적은 네가 처음이야. 이런 압박. 남성에게 잘 발생하지 않고 이게 너무 학습이 되어 있죠. 그 선배 세대들뿐만 아니라 현재 세대들 중에서도 또 조언이랍시고, 야, 나 너의 커리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계속 승진하고 하려면 안 쓰는 게 좋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것들로 범죄를 이제 방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육아휴직을 사용후 복직을 했는데 따돌리는 거예요. 예, 자리를 다른 공간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라고 하거나, 또 다른 사례에서 보시면 아주 먼 내 팀과 떨어져 있는 다른 자리로 배치를 하고 업무를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지를 새롭게 짜서, 방금 제보 사례들은 제보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이고, 저희가 질문지를 짜서 어떻게 이제 그룹을 좀 나눠서 어떤 상황이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어떤 피해를 받았고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질문들을 나눠봤는데, 이 역시 규정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뒷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결국 비슷합니다. 해외제도 분석에서 스웨덴 사례를 조금 아까 조사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보강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스웨덴도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얘네는 우리보다 50년, 한 40년 빨리 시작했다는 것만 다르지, 처음에 시작할 때 1974년에 75년이었나?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됐었는데 그때 남성 육아 사용률이 1%도 안 됐어요. 똑같았고, 이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20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95년도부터였습니다. 95년도에 처음으로 남성에게 할당을 한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성이 안 쓰면 저절로 자동으로 소멸되는 방식으로 쓰니까 아깝잖아요. 남성들이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3+3, 6+6 제도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요거랑 또 너무 재밌었던 게, 단순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력이 너무 단절되는 부분, 왜 여성만 육아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의 성평등 실현, 제고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작용, 그냥 사이드 이펙트로 이제 출생률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성평등 보너스, 좀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고하려는 제도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단체는, 저희 직장업체119는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일터에서 여성에게만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직장의 괴롭힘,
범주인 이 육아 갑질, 출산 갑질을 어떻게 줄여볼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려면은 이게 단순히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문제다. 남녀 모든 직장인들, 모든 구직자들의 문제다라고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되면 점차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이게 뭐 미처 외국 제도들을 보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파악했던 문제점이었는데, 스웨덴, 독일, 프랑스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이 딱 그 포인트를 짚고 있는 거예요. 남성 더 많이 쓰게 하자, 육아휴직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면접에서 여성들에게 결혼했어요? 결혼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애 있어요? 몇이나 낳을 거예요? 결혼하면 애 낳으면 그만두실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여성에게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하게 되겠죠. 아니면 남성에게도 같이 하거나 여성 뽑으면은 결혼하고 출산하면 또 그만둘 텐데, 그래서 여성보다 남성을 더 뽑자, 이런 분위기가 없어지겠죠. 이런 거고, 제도적으로 그냥 딱 바로 보시면 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 할당, 그리고 성평등 보너스, 독일에서도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도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나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남녀가 공동 양육자가 같이 쓰면, 그리고 심지어 파트타임으로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고 같이 일도, 남녀 둘 다, 아빠 엄마 둘 다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육아도 하면 엄청 늘려주는 거예요. 기간과 금액을 계속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를 하는 거죠. 그 누구도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육아와 일을 같이 하게끔 하면은 돈도 더 주고 기간도 더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 시사점, 그래서 이런 제도들, 특히 그 전면적인 육아휴직보다는 육아기 단축 근무, 파트타임 근무를 좀 장려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정책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 그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48쪽의 시사점을 좀 이제 포인트를 줘서 말씀드릴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화목을 쉬거나 전면적 육아휴직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25% 감축하거나 50%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대기업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이 49쪽 위를 보시면 됩니다. 다 육아기 단축 근무, 8시간, 하루 8시간 법적으로 다 근무하던 사람들이 25% 감축하면은 2시간 빼서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모든 노동자들이 매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이 시행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루 한두 시간 야근이 당연시 됐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는 문화가 너무나 당연시 되고 있는 관행, 법으로도 현재는 포괄임금 약정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25% 진짜 내가 육아기 단축금을 썼다 하면은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나 애기가 하원해야, 제가 애가 지금 18개월인데 애가 하원을 해야 되니까 4시 5시에 일찍 가야 됩니다. 4시 3시에 퇴근을 해야 돼요. 이거를 늦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법적으로 2시간 단축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동료들의 입장이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2시간을 단축한 게 아니라 25% 감축한 게 아니라, 이 숫자에서 제가 예를 든 것처럼 50%, 100% 감축을 한 거나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하던 일이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하루 10시간, 12시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상급자들도 중간 관리자들도 동료들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봤고, 이 노란 51쪽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도가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봤을 때 유급 육아휴직 개월 수가 한국이 제일 길어요. 24개월입니다. 심지어 36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법 개정이 지금 시행령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최종 급여액은 한국이 6,330만 원, 스웨덴이 8천만 원, 독일은 4,500밖에 안 돼요. 이게 2024년 약 7월, 8월 그때 기준으로 제가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남녀 이제 양육자 기준으로 합니다. 남성이 12개월 쓸 수 있고 여성이 12개월 쓸 수 있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출생아 기준이에요. 출생아 기준으로 이만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이 24개월인데
그래서 공동 양육자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아빠 엄마든 12개월, 18개월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쓰거든요. 그래서 다 써봤자 한 달에 이제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150만 원밖에 안 줬고 실질적으로 사후지급금 빼면 100만 원밖에 안 줘요. 110만 원? 이걸로 12개월 다 쓴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색은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육아휴직을 못 쓰게 제도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31.2%입니다. 남성이 훨씬 더 그 임금이 높아요. 육아휴직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성이 급여가 대체로 더 적으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거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남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참여해야만 된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야만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고 직장 내 육아 갑질, 출산 갑질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주는 이제 시사점은 말은 정말 요란하거든요. 인구 절벽이다, 국가 소멸의 위기다,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다라고 하는데 과감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내놓는 제도 6+6 제도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6+6 제도 한다고 해서 저 같은 영세 자영업자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6+6 하니까 많이 써. 갈등만 더 늘어납니다. 노동자 근로자들은 더 쓸 수 있겠죠. 근데 사용자들이 그거를 이제 너무 이런 갑질 제보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지원책을 제대로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장려해봤자 공무원들만, 공공기관 종사자들, 대기업 종사자들만 이미 잘 쓰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저 앞에서 제가 빠르게 넘어갔었는데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44쪽에 제가 별표 해놨어요. 3번 성평등 보너스를 넣었다가 2016년에 폐지했거든요. 얘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폐지한 이유가 성평등 보너스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성 효과가 다른 거에 비해서 낮으니까 이거 빼고 이 돈을 딴 데다 쓰자 이런 거였습니다. 이 6+6 하면은 남성 육아휴직 급여 되게 많이 주게 되거든요. 예산 고갈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공무원한테 예산 급여를 더 충분히 할당을 더 하지 않았어도 이미 거기는 많이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결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쓸 예산을 좀 더 섬세하게 중소기업 100인 미만, 30인 미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쓸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 설계를 섬세하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정부의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했던 얘기를 이제 요약을 해보면 출생률 제고를 목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성평등 실현 관점,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관점에서 제도 설계를 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동의 권리, 아빠의 권리. 그래서 저는 18개월 아기를 이제 키우고 있으면서 험난한 지난 2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아빠의 권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7, 8개월까지는 몰랐다. 그 뒤에는 너무 애가 보고 싶고 한데 시간이 없는 거죠. 일해야 되고 이 권리 보장의 측면에서도 정부가 좀 다가갈 필요가 있겠다. 또 전면적인 육아휴직이 아니라 공동 양육자들 모두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단축 근무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다른 여러 출생률 제고에 성공한 그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 제도들을 잘 쓰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시는 22년부터 탄생 후 엄마 아빠 프로젝트라고 시작했고요. 작년부터 이제 탄생 응원 프로젝트에서 탄생 쪽으로 10개 과제, 이제 육아 쪽으로 10개 과제 해갖고요. 이제 26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그 중에 이제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양육 친화 일환경 분야에서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 확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그 부영에서 그 출산 추가금 1억 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면 현장은 어떨까? 도대체 제가 처음에 1월에 여기 팀장을 했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도도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제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제도는 정말 완벽하게 구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당연시 하거든요. 근데 요 보고서를 보고요, 이제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출산 전후 휴가제도 서울 15% 사용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 6.2%. 근데 이제 원래 제도가 없는 거 아닌데 제도적으로 완벽해요. 근데 이게 문화가 형성이 안 됐구나.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육아휴직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동료라든가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되고 미안한 거죠. 이제 내가 빠지면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문제랑 완전히 틀리구나, 이제 접근 방식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워라밸 포인트를 하게 됐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PT를 조금 편집을 잘못해서 실제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해서 기존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지원으로 이제 탈바꿈해야겠다. 그다음에 기존에는 제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도가 잘 구축됐거든요. 그럼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을 이제 남성, 아빠의 돌봄 권리로 이게 바꿔야겠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업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요 네 가지 방향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랑 만나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중소기업은 한 명이 다 해요, 팀장님. 뭐냐? 우리는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돈 준다고 해도 모르는 분도 많고 설사 준다고 해도 그거 할 여력이 안 된다.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워라밸 포인트라고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존 제도, 그 다음에 기업의 자율 지표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 제도를 이행할 시에 저희가 포인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포인트를 획득할 때마다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게는 기존의 거부감에서 독려하고 근로자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면은 우리 사회의 이제 일생활 균형 문화가 육성될 거라는 취지로 이 워라밸 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이 포인트 보면은 지표가 환경 조성, 제도 실행, 미래 세대에 갖고 3개 영역에 14개 지표로 만들어졌고요. 포인트는 이제 혜택은 저희가 포인트에 따라서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 하나하나 포인트를 쌓을수록 혜택이 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 과정은 이제 저희가 기존의 고용노동부라든가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랑 같이 했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그동안 상담을 했던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그다음에 중소기업 의견을 받고 시뮬레이션을 돌려갔고요. 저희가 이 포인트별 항목별로 이제 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뭐 일생활 균형에는 50포인트. 여기서 파란색이 저희가 신구 개발한 포인트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은 남성이나 청년이 사용하면은 포인트를 2배로 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어떤 가장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14개의 인센티브를 했는데 여기는 인센티브가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1, 2, 3번이 이제 서울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갖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진입형만 돼도 모두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도형에서 최고 등급이 받으면 세무조사 유예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기업을 탐방 갔을 때 기업에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 3가지 인센티브였는데요. 이 인센티브 설계는 우리 지금 참석하신 고용노동부랑도 같이 했고요.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설계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기존에는 그 수당 같은 게 뭐냐면 그 당사자한테만 됐거든요. 육아 당사자, 출산 당사자한테만 혜택이 갔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동료 응원 수당이라고 육아이직 갔을 때 대직하는 분한테도 줘야 되고 이분 대신에 밖에서 들어오는 분한테도 메리트가 있어야 이게 기업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해서 처음에 육아이직 대체 인력 근로자 지원은 육아이직 대체 근로자가 들어오면은 그분한테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랑 공동 협력 사업이고요. 이제 육아이직 동료 응원 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동료들이 업무 분담을 하면은 월 10만 원씩 최대 1년을 주는데요. 요거는 원래 저희가 월 30만 원을 설계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9월에 이제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아 그러면 국가에서 20만 원 주고 저희가 10만 원 주는 걸로 해서 30을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지원이라는 건 저도 몰랐는데 이 일을 하면서 한 게 그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 의무가 없더라고요. 단체백을 맺으면 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한 달 같은 경우는 출산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감소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210만 원 플러스 서울시가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 최대 90만 원은 저희가 찾아보니까 중소기업 그 여성분들 평균 임금이 한 300 그 정도로 산정해 갖고요. 그래서 정부가 210만 원을 주니까 저희가 90만 원 최대 주겠다라고 이렇게 설정한 겁니다. 예, 저희 워라밸 포인트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사전 진단도 가능합니다. 지금 3차 진행 중이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워라밸 포인트를 해서 신청 현황인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실제 현장에 나가니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생활 컨설팅을 해달라, 직장 내 성폭력 예방 컨설팅을 해달라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저희가 워라밸 포인트 기업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었냐면은 아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 저희가 중소기업만 하다 보니까요. 잘하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청업체나 이런 데서 너네 우리보다 낫구나 이런 대기업에서 이제 무언의 그 압력 같은 게 서로 그래서 아 이 대기업이 들어와서 같이 협력하고 대기업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랑하니의 박성준입니다. 네, 저희 회사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사 소개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8년에 부산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 저희 직원 한 명을 채용했을 때 사실 남자 한 명이 일하는 회사에 여성분이 일한다라는 게 힘들었었는데 한 분이 저희 회사에 오랜 면접을 봐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분이 저희 회사에 취업을 했던 첫 번째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직장에서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저희 회사에 포장직을 지원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아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채용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저희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첫 번째 직원부터 참 많은 정책을 만들고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육아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육아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도와주는 육아템을 잘 만들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회사는 잘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약 한 6년여 기간 동안 56명 정도의 팀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육아휴직자가 2명이 있고요. 올해 초에 육아휴직 중이었다가 복귀한 남자 직원분이 2분이 계시고요. 마침 지난주에 임신하신 분이 한 분 정도 있습니다. 전체 팀원 중에 한 10% 정도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한 2명 정도는 또 단축 근무 또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좋은 정책을 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분들이 회사의 성장을 잘 주도했고요. 그분들이 가끔 저희한테 그럽니다. 말랑하니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애사심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결실들이 더해져서 다행히 더 좋은 복지로 선순환이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입을 했던 배경이
특히 부산에서는 청년층의 감소가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을 채용한다라는 게 정말 힘들 정도였고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저희는 사실 국가에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요. 저희가 이런 국가의 어떤 지원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서 뭐 1, 20만 원의 비용도 받지 않고 저희들만의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제도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 요소를 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월요일 단축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는 세 딸의 아빠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 특히 월요일이 되면 주말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2시간만 늦게 출근해보자라고 했던 게 저희 첫 번째 팀원분과 함께 실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6시 반 칼퇴근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차 근무제라고 해서 8시 반부터 10시 반 사이에 자율 출근 1분 단위로 출근을 하고 1분 단위로 퇴근을 하고 퇴근할 때는 인사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고 있고요. 점심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회사에서 30분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팀원 내에서 회사 내에서 많은 팀원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또 연차, 반차, 반반차를 본인이 자기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올려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제출함과 동시에 바로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1년, 3년, 6년, 10년 차 다양한 유급 휴가 또한 당연히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저는 개인 창업의 형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녀가 동반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품 포장을 저희 아이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 동반 출근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먹이려고 준비했던 간식들이 전체적인 팀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저희 공간을 한 30평 정도를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그래서 팀원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픈 아이는 재울 수도 있고요. 병원 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부산에는 그 불꽃놀이라고 있는데 불꽃 축제가 있는데 이런 불꽃 축제 때는 저희 출장 뷔페 불러서 저희 가족분들 모아놓고 이걸 다 같이 보기도 하고요. 어린이날에는 저희 다양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 볼룬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회사 내에서 100만 원의 지급 그리고 저희 제품도 100만 원 해서 약 200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 또 이모 삼촌들이 많기 때문에 조카가 태어났을 땐 40만 원 정도의 용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참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고 저희 본부장님이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이 도움이 돼요라고 말했을 때 조금 눈물 나게 좀 아팠던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저희 회사를 다니는 이유다라고 말을 할 때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할 때 회사에 죄송한데 아이가 아파서요 말하지 않고 또 어린이집에 회사 때문에 늦게 와요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변명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 회사가 참 다니기 좋다라고 말을 해주셨던 게 참 고맙고요. 그렇게 변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4가지 정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딸의 아빠이고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본부장님은 4자녀의 부모님이시고요. 부산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의 삼성물산 좋은 직장을 다녔지만 4자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양하셔서 경력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10년 이상, 15년 가까운 경력을 갖고 있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왔고요. 급여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으로 시작을 하셔서 팀장님, 본부장님을 역임을 하고 현재는 다행히 그 커리어 이상의 저희도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저희 4자녀의 한 분이 더 계시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했던 게 다행히 저희 회사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요.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등 다양한 곳에서 투자도 받기도 했었고 올해는 약 120억 정도의 연매출도 달성을 했었고요. 부산시에서도 참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말랑한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라입니다. 현재 친환경 컵홀더, 컵캐리어 등 일회용품 제조업, 중소기업인 다마요팩 주식회사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만 7세 아들과 만 2세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임신과 출산기 관련 정책 제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저와 제 가족이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신도림에 거주하다가 육아 문제로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그 후 강남과 일산의 왕복 5시간 출퇴근을 1년간 이어가게 됐습니다. 결국 육아와 긴 출퇴근 시간을 병행하는데 지쳐가던 중 한 30분 거리에 경기도 파주에 있는 다마요팩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마요팩에 입사한 2020년 당시 회사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복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전 근무자와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를 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 채용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근로자를 차별 없이 채용하고자 대표님께서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셨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다마요팩의 일가정 양립적인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의 변화는 물론 대표님의 리더십은 중요하지만 결국 그 변화는 근로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마요팩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섬이라는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개인의 의견을 익명 또는 기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안서가 언제든 공유되어 있고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여러분께 중소기업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의 일가정 양립적인 근로 환경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가족이 어떻게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 제도가 매우 다양하고 그중에서 임신, 출산 관련 정책은 특히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가족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제가 경험한 내용 중 3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탄력 근무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일가정 양립적인 기업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회사의 배려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피로가 심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위해 병원을 갈 때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이를 배려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산 직전까지도 재택근무를 허용해 주셔서 회사의 가정의 균형을 맞추어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임신과 출산을 직장 내 장애물로 여길 수 있지만 저희 회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유연한 근무 환경 덕분에 직장과 가정 환경을 동시에 잘 챙길 수 있었고, 이러한 제도가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제도를 소개드립니다. 출산 후에도 회사의 지원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출산 휴가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셨는데, 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 지원비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녀 한 명당 30만 원으로 한 직원은 2명의 자녀로 6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이 지원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고 회사의 배려가 저와 제 가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돌잔치 때는 회사에서 정성스러운 돌 선물을 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부모로서 감동을 주었고 제게는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출산 후에
것도 근로자가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 출산 후에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부가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출산비 지원, 돌선물 등의 배려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제 가족에도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화협회는 그런 점에서 매우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이러한 제도 덕분에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중서입니다. 두 분 발제하신 내용하고 앞에 세 분 토론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희가 저희 자료는 좀 준비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편하게 좀 드릴게요. 저희가 6월 19일 날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하고 지금 그 대책을 하나하나 지금 이행해가는 후속 조치 과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기본 방향은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장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좀 느끼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을 있어서 더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저희 권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와닿는 게 되게 많았는데요. 제도는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어쨌든 예산 상황이 허락되는 데에서 계속 재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아요. 올해도 내년 예산이 벌써 4조가 넘었으니까요. 저출생 예산이 벌써. 근데 문제는 저희가 문제인식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착근시키냐의 그 논의가 굉장히 그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가정 양립 추진단을 만든 이유도 이 제도들을 좀 잘 쓰게 해주자라는 거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권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저도 딜레마가 드는 게 법을 지켜야죠.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계속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법 집행력을 제고한 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세무조사 대표적인 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죄수의 딜레마를 빠지게 하느냐 아니면은 인센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선순환을 빼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물론 법 집행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일가정 양립 추진단을 만든 이유가 좀 선순환 구조를 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인류와 동행 플래너라는 제도를 지방간서에 그걸 설치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저희 지방간서 직원이죠. 고용노동 직원이고 그다음에 노무사들 그다음에 이런 전문가들을 다 컨설팅하는 업체들을 묶어가지고 개별 기업들을 한 몇 개였지? 한 200여 개 이상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컨설팅을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거는 결국 기업에서도 관심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원금이에요.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유인책이 먼저 들어와야지 그게 인사 담당자가 어쨌든 그거에 인지를 하고 그게 CEO한테 보고가 되는 과정은 다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 그러니까 남성 육아휴직 1호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연근무라는 걸 취약규칙 개정을 통해서 유연근무에 대한 활성화도 되고 그런 과정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세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 기업의 그 어떤 의사결정의 생리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뚫어주면서 우수 사례를 계속 좀 옆에 전파해 나가는 게 사실은 일가정 양립 추진단의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두 기업에서 와주셔서 한 내용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런 사례들이 저희도 계속 모으고 있는데 왜 중소기업에서 이걸 좀 해야 되냐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왜 나와야 되냐라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면은 대기업이 롯데나 이렇게 SK나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좋죠. 근데 중소기업 보면요, 저건 완전 남 얘기예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근데 내 옆에 있는 한 30인에서 50인 기업들이 하게 되면은 조금 용기를 낼 수 있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계속 좀 마련하고 전파하고 그런 걸 이제 컨설팅을 통해 사실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식하고 심어주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요. 근데 그리고 지금 또 준비 중인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특히 이제 중소기업 부담 완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도 확대는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이 사실은 보면은
대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인데 결국은 핵심은 대체 인력, 그러니까 인력의 대체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어렵다는 게 뭐 현장의 중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정부 지원으로서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사실은 대체 인력 뱅크라는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무료로 알선도 해드리고 그다음 매칭도 해드리고 다 그런 걸 하거든요. 올해도 지금 예산이 30억 정도 들어가 있고 내년에도 그에 준해서 좀 들어가 있을 건데 그래서 보면은 한 1년에 실적이 한 6천 명 내외 정도 나와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이렇게 많이 쓰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건 저희 몫인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그 핵심 인재를 대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드는 생각은 지원 폭을 꼭 이렇게 핵심 인재 A를 뭐 B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A를 B가 일부가 대체하고 B 대신 또 C를 고용해도 이렇게 해도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계는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대체 인력, 그러니까 핵심 인력이 완전 대체는 못하지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대체를 해서 그 일을 가급적 만들어드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일생활균형 운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대한민국 그 일생활 우수기업이라고 좀 크게 11월달에 홍보를 해서 한 200여 개 기업 정도 접수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좀 나왔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가지고 뭐 세무조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파격적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순환 구조로 좀 갈 수 있게 저희가 계속 이런 인센티브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원을 좀 해나가고자 합니다. 뭐 뒤에 내용들은 사실은 올해 개정된 내용들 여러 가지를 좀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제도 부분이어서 사실은 뭐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그냥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